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뭐 현안부터 한번 보면 그 현안 하기 전에 네네. 그 탄생이라는 영화가 11월 30일에 개봉합니다. 네네. 그게 김대건 신부 네네. 일대기 다룬 네. 건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저 신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마도 오늘 그 바티칸 시사회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한답니다. 네. 그 시간이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네. 기대됩니다. 네. 그 영화 감독 박흥식 감독이란 분인데 네. 한국에서보다는 이탈리아에서 더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업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교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풍우나 또는 뭐 선각자 김대건 뭐 이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됩니다. 글로벌 리더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저 영화사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멘트를 해주니까요. 본당은 어디세요? 저는 지금은 지금동 성당 남양주. 네네네. 남양주 지금동이면 의정부 교구.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동 성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떤 신생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우선 이게 논란이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회적 참사가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희생자 명단 공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사후 정리, 뭐 마무리 이런 또는 수습, 수습 이런 것을 위하여 많은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께서 최민희 의원님 세례명을 물으시는데요. 저 바울라입니다. 바울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비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비본질일 뿐만 아니라 이게 프레임이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유족 동의를 구해서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제안을 페북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비판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유족 동의를 전제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조차 저도 다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통제되는 느낌. 이거는 혹시 이거는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야, 참사가 아니라 사고야 라는 것의 연장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를 묻고 그럴 의지가 있었냐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애도 기간을 정해서 그 애도 기간 중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 얘기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원된 게 참사가 아니다. 사망이다. 이게 참사가 아니다. 사고다.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이걸 참사가 아닌 사고로 축소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됐는데 이 프레임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그런 지침, 하다못해 그 추모 리본을 거기에 글자 없는 리본으로 써라라는 근조라고 쓰지 말라는 구체적인 거죠? 지침에 그다음에 급하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급하게 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위패와 영정이 없는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정말 당연히 대통령이 1:1로 유족을 케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유족들과 합의해서 영정과 위패를 모셔야 옳았죠. 왜 정부는 그런 작업을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중에 인터넷에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괴담? 희생자,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거는 듣고 계시는 악담 분들은 같은 거요?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담지 마십시오.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네네. 그리고 정부가 일찍 뭐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러면서 장례비 지원 등이 나오니까 또 유족
가족들과 돈을 연결시켜서 폄훼하는 아니, 안 그거 좋은 글들이 돌기 얼마나 시작했고요.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서 저는 정부가 제대로 애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애도할 때 그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사연을 알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 경우는 딸 친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번에요? 네. 아이고 저런. 그래서 네. 158명의 희생자가 제게는 오직 한 명인 겁니다. 저희 집에 원래 아는.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땐 거의 뭐 너무 살다시피 했던 아이고. 친구라 이번에 희생자 명단에 그 친구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155명의 희생자가 그냥 제 딸 친구 한 명인 겁니다. 그렇죠. 사연 있는 네, 한 네, 명. 네, 네. 그래서 기간 내 그 친구 얼굴이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래서 위패도 있고 영정도 있고 그리고 사연을 알고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다가 이런 불행한 참사로 사회적 참사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사연을 공유해야 진정 애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하나인데 진정한 애도부터 정부가 위패 없는 영정 없는 국학곳에 인사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희생자 명단 공개에 정부까지 뛰어들 게 아니라 정부는 지금부터 뭘 해주셔야 되냐면 유족끼리 모일 수 있게 동병상련할 수 있게 그거는 도와주는 것이 정부 정부가 역할입니다.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싫어한다고 추측되죠. 안 네네, 하니까요. 네네. 예. 근데 그게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한변협이나 민변 차원에서도 유족 뭐 소송 대리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신생 언론사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이번에 대한민국 언론 참사 보도는 정말 빵점입니다. 오히려 외신이 한 명 한 명 발굴해서 유족을 만나서 개별 희생자들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신생 언론사도 유족을 만나서 최대한 사연을 같이 보도하는 것이 더 언론으로서 다가가는 것이다. 근데 신생 언론사야 뭐 인력도 그렇고 많이 안 알려졌고 이제 첫 걸음인데 신생 말고요. 그동안의 언론사들은 제가 빵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죠? 그럼 왜 빵점짜리 보도를 했죠? 이번에 순방 보도도 저는 순치 보도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 쪽에서 오래 일을 했기 그랬죠. 때문에 네. 순치 보도라고 보는데 지금 뭔가 언론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친윤 어용 언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늘 민주정부 때마다 언론이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에 언론이 주 기능이라고. 그런 언론 본연의 자세로 언론이 될 것인가.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고 시험에 빠졌다고 봅니다. 언론이 여러 지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업무 비행기 타지 말라던 안 태운 언론사도 있고 MBC죠. 네. 그다음에 우리도 그럼 안 탈게 하는 한겨레 경영도 한겨레 있고 경영이고요. 네. 그런데 참사에 관련 보도는 다 빵점이었다. 네, 저는 빵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빵점이 전체적으로.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진보도 보수도 다르지 않고 그냥 한국 언론 어디서 맴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우리가 흔히 과거로 보면 뭐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방송은 방송대로 나누는데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나누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림입니다. 네네. 각자 입장에 따라. 그런데 현 살아있는 권력이 예를 들면 그 특정 언론사는 내 심기를 거스르는 보도를 하니 전용기 타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거는 진영을 넘은 혼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지 이런 식의. 그래서 이번 특히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보면 사실은 그냥 프레임에 갇혀 있고요. 명단 공개하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일찍이 집권 여당 쪽에서 이게 폐륜이다. 2차 가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설정됐습니다. 저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것이 오히려 참사를 정쟁으로 활용하고 수습을 제대로 안 하고 덮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네. 그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초기 애도 기간에 동의하면서 행안위가 열렸을 때 현안 보고 받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것까지 동의했잖아요. 네네. 그런 그래서 민주당 용해인 의원이 반발하기도 했죠. 네, 그건 용해인 의원이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도 청년 의원, 초선 의원이 많은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태도를 못 보였나? 이런 점에서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프레임이 네네. 깊이 슬퍼하려면 위패와 영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또 하나는 너무 그 상식이지 국가 애도 않습니까? 기간 중에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을 안 하고 또 못했던 건 진상규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왜 놓쳤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제가 동의하시는 애도와 거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 애도와 진상규명, 깊이 애도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를 묻게 되잖아요. 그게 진상규명입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아이가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네. 묻는 거죠. 죽음 앞에서 사람 물어야죠. 네, 그 묻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에 그 이상한 프레임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했지? 우리가 적어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집단 지성이 대한민국엔 있다고 믿습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난 매일처럼 조문을 갔는데 내가 애도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박한 평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요. 뭐 제가 대통령이 깊이 애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매일 그런데, 갔잖아요. 네. 그런데 위패와 영정이 없는 국학꽃이 있는 곳에 계속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흔히 기사를 쓸 때 우리가 그런 걸 쓸 때는 조문을 방문으로 대신했다. 분향소 네. 조문을 분향소 방문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기억하시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네네.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대통령 부부가 갔을 때 그때 정작 엘리자베스 여왕 시신이 있는 곳에 조문을 안 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을 만나서 위로하면 그게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합동 분향소에 유족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 냉정하게 저널리즘 기본으로 보면 기사를 쓸 때는 조문을 방문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를테면 연결 미사, 장례 미사 같은 거 하더라도 망자가 있어야 그렇죠? 이름도 그렇죠. 부르고 네, 하는 네, 건데. 네. 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초상을 네. 치르면서 기본적으로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뭐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유족의 동의란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유족의 동의를 제가 전제하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잘못된 인터넷의 공세로부터 그렇죠. 유족들이 혹시 마음이 상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있었어요. 정규 방송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고요. 잠시 후에 방과후 수업에서 최민희 의원과의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울라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울라입니다. 네,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 뭐 조문이냐 방문이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대하는 태도도 뉴스거리가 됐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폼나게 얘기가 있었고 당일날 뭐 소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선 소요 발언했죠. 예. 네. 그런데 그 소요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날 소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소요가 있었던 게 글쎄요. 소요라고 87년 이후 소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87년 6월 항쟁 때를 군부가 이제 개입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군부는 소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자기들 시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 소요는 없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하는 단위들이 있잖아요. 첫째 경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이 있습니다. 네. 이 세 단위가 위로 쭉 올라가면 다 행안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그렇기 경찰도 때문에 아니었다가 그렇게 된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국 설치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 설명을 합니다. 네네. 도표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경찰 위에 쭉 가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치안을 포함하여 그 통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 지금 자꾸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물을수록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소방인데요. 소방도 결국은 올라가면 행안부 장관 소관입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청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용산구청의 책임을 묻고 구청장의 책임을 묻고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고 올라가면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건 행정적 책임, 뭐 이를테면 도덕적 저는 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 네, 왜냐하면 네.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1차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적 책임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본도 지금 법적 책임 묻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네네. 그리고 뭐 저 소방관 노조에서도 뭐 고발을 고발했습니다.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고등학교 또 대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지는 않을 거다. 그거를 보여준 게 순방 때 출국하면서 또 귀국하면서 행안부 장관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였다. 어떻게 보세요? 사사롭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공인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굉장히 사사로운 태도를 보이시는 건데 그 사사로운 태도가 그럼 계속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자리를 지키는 걸로 이어질 거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키고 싶을 수 네네. 있지만 이게 일이라는 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하셨으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 정모 씨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박모 씨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신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둘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주어진 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이 체계상 중심에 있는 게 행안부 장관이다. 그럼 대통령의 사사로운 감정과 법이 가리키는 책임 누가 이겨야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식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리나 상식과 별개로 네.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요. 다르지 않게 할 단위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있잖아요. 해임안을 올리거나 그건 해임 건의안이잖아요. 해임 건의안 올리거나 네. 해임 건의안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죠. 그러죠. 그러면 탄핵해야죠. 탄핵은 숫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야당은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 국회는 국회 되든 역할. 안 되든 그건 모르잖아요. 표결이 어떻게 될지. 그 그렇죠. 되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투표는 네. 비공개입니다. 네. 비밀 투표.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으면 저는 지금 현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 그 참사 사태 초기에는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라는 기류가 있었고 심지어 그랬죠. 네. 신친윤 신핵관 핵심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등으로 뭐 지금은 후퇴하고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범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 뭐 개편 TF 단장도 행안부 장관이 맡고, 하여튼 이런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인데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저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과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매우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에 별로 연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윤석열 정부. 그거 아닙니다. 지지율에 그럴까? 연연 안 하는 대통령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태도 예를 들어서요. 그럼 MBC 이 전용기 문제만 보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손해잖아요. 만약 대통령 그러니까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으로 봐도 손해 아닌가요? 정무적 판단보다는 다른 것이 판단 기준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럼 손해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서도 사실 뒤에서 얘기할 때 잘했다고 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잖아요. 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정말 연연하거나 지지율을 신경 쓰면 좀 더 끌어올리고 뭐 통합적 이미지, 겉으로는 그래도 협치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에 신경을 쓰면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고. 네. 근데 지지율에 신경을 쓴다는 것과 A가 너무 괘씸해서 네. 그 A를 버려야 된다는 건 다른 영역의 결정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3자는 저게 손해인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당사자는 A에게 괘씸죄를 묻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또 대통령 업무기에서 MBC 내리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결정들이 본인으로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본인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 기능이라는 게 대통령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감정은 따르게 푸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기능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도 보면 네.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참모진이 다 달라요. 네네. 네, 참모진의 태도가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아닌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직언이라는 건 사실상 후보 때까지 가능하고 대통령이 되면 직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누구나. 들어 민주파 대통령이 예, 돼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직언의 방식에 따라 직언을 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게 네. 이제 민주당 쪽의 대통령들은 예의 바르게 직언을 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언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건가요? 인사권을 가진 네, 저는 과거에는 네.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고민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몇 번 하다 보니 후보 때까지는 제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선되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후보 때까지는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러 저 멀리도 가라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면 가죠. 당선돼야 돼요. 가고 막 건배도 하고 되고 나면 체리 따봉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선거에서 2번 이긴 당대표가 지금 사실상 퇴출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혼돈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저는 윤심대로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한 얘기 좀 드리면 그 저희 너무 이상하잖아요. MBC를 콕 찍어서 전용기 그것도 밤에 갑자기 메시지 보내고 전화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 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설왕설래해서 대통령이다, 영부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부인설도 있군요. 네. 그런데 썰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언론인 출신 참모 2명이 제안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홍보수석이 언론인 출신이고 뭐 떠오르는 게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 비상식적이며 후폭풍이 크고 이게 전 세계 언론 탄압국으로 대한민국을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이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흘러간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아니고 각인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든 또 선거 앞두고 평가할 때마다 목록에 들어가는 아주 주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칠링 이펙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순방 보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요. 네네. 그리고 순방 보도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느낌으로 보도를 느낌이 아니죠. 네. 전속 취재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전속 취재. 전속 취재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종속 취재입니다.
네,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했죠, 사실. 이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문을 연 것이다. 네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자평인데 이 네. 부분은 동의할 부분이 있죠. 그럼요. 예, 과거에 네. 비하면. 네네. 예, 그런데 이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풀 취재단이 취재를 못했습니다. 직접 셋 다? 취재를. 네. 세 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못했는데 보면 미중 정상회담 때 전속 취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가 도대체 전속 취재를 못하게 했냐도 취재를 못했어요. 언론이. 물어야 되잖아요. 양국 간의 협의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양국 간의 협의이면 어느 나라가 먼저 제안했냐. 이거를 취재해서 그거라도 밝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수상은 했는데 대한민국 13. 대통령은 네. 없었다는 거죠. 그런 네. 차이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내 간담회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백브리핑 물론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 받지 않는 순방 외교 이렇게 된 거죠. 전용기 이 대통령 업무 비행기에 2개 언론사 기자만 따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얘기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검사 배우자를 둔 CBS 기자 한 명하고 채널A 기자들 다 보도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게 탑승한 언론사 기자들이 몇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을 콕 찍어서 대통령 자리 앞으로 가서 1시간 정도 환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공적인 그 대통령 전용기 안은 다 공적 공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사로이 환담을 하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적이지 못한 업무 진행 이게 전형적인 한 예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럼 불려가지 않은 2명 빼놓고 나머지 기자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황당했겠죠. 황당. 네. 부글부글 끓고 이런 겁니까? 이건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데 우선 궁금하겠죠. 저 2명만 왜 불러갔을까? 네네.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 그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했을까? 갔다 와서 브리핑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둘이 갔다 왔는데 가서 무슨 얘기했어?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체면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 언론이 이번 순방 보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총평을 할 수밖에 굉장히 없는 거죠. 중요한 전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친윤 네. 어영 언론으로 그냥 네. 자리매김을 할지 네.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민주주의 체유 보루 역할을 할지 정말 귀로에 섰다. 이렇게 한겨레하고 경향이 전용기 업무 비행기 안 타기로 한 건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사실 KBS나 다른 방송사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상황이 이미 그 짐을 다 싸서 전용기 안에 실은 상황이라 와. 좀 복잡. 네, 너무 급작스럽고. 네. 예.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당 또한 대통령실 이중대로 전락할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지 귀로에 섰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예. 오히려 이번 순방도 보면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더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셔요? 그 우선은 다른 것보다 제가 여러 지적은 다 됐으니까 네네. 그 아동을 껴안고 찍은 그 사진. 네, 그 사진에서 아동 얼굴은 자막 그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동 특히 빈곤 아동이나 몸이 불편한 아동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 취재 준칙이 다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네. 아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홍보의 네.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은 그런 사진을 내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하기 위하여. 네네.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준칙이라는 건 스스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기자협회든 뭐 네, 발행인들의 네. 네트워크든. 거기 네. 찾아보시면 네. 나와 있습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하라. 그리고 네. 특히 아동이 아프거나 아동이 가난하거나 이런 경우 그것을 홍보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동을 상대로 해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보도 준칙에 있습니다. 그게. 네. 예, 근데 그걸 대한민국 언론이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부인과 대통령실의 그 홍보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이 많이 일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게 그런 아동을 보호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보도 태도. 왜 그런 기본을 안 지킬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 더 얻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비난들에 동의합니다. 네네.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만 하고 비공개 일정 갖고 이런 것들은 문제다. 사실은 공개 일정을 같이 하는 게 네. 상식이고요. 네. 네, 그리고 비공개 일정을 했으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낸 동영상이 그대로 언론에 실렸는데 거기 보면 그 아동에게 사진 찍는 쪽을 보라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비공개인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거고. 세팅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비공개면 그냥 비공개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공개 일정을 왜 홍보하는지 왜 홍보했다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좋은 일이죠. 방문하고 이런 건. 네. 그런데 조금 더 그 대통령실 보좌하는 참모진은 아동 보도 준칙이나 이 홍보할 때 언론이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8월 달에 폭우 끝나고 그 반지하 방을 내려다보는 대통령과 네. 서울시장의 사진과 비슷한 맥락 같아요. 홍보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홍보를 해도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없게 해야 한다고 그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네. 않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제가 이제 그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 그리고 여당 패널의 경우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렇더라도 옹호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또 그렇게 선진국에만 가는 게 아니니까 어둠이 있는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사진을 또 내보낼 겁니까?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각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사실은 대통령쯤 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국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심사숙고는 좀 없어 보여서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창덕궁처럼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우리 이제 유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세계에도 알리고 싶고. 그래서 그 영부인들 모임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네요. 네, 불편하겠습니다. 맞아요. 캄보디아도 생각해야 되는데 캄보디아를 그렇죠. 간단하게 무시한 꼴이 돼서 시간이 너무 금세 지나가서 한 가지만 여쭙고요. 막 6개월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요.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이라도 요거 하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저는 기억나는 게 6개월의 성과가 뭐지?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요? 청와대 이전. 그건 성과로 보시나요? 아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네, 성과를. 네. 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다시 들어가라. 네, 네. 그런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셨을까? 네. 대통령이 돼서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게 뭘까? 네. 그렇게 해서 떠오르는 건 사정정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총선 때까지 이 사정정국을 몰고 가서 총선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서 이거는 색깔론과 결합해서 흔들어서 이념적으로 주사파, 종북 이런 색깔을 더 씌우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패 이미지를 더 씌워서 민주당을 부패한 이미지로 가두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검찰, 검경 수사가 새로운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 두 기둥으로 가지고 가서
이게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 그리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쪽 지역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입해서 결국 국민의힘의 친윤이 주류가 되는 완벽한 주류가 되는 그런 총선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전략을 누가 뭐 똑똑한 사람이 세웠다 하더라도 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물론 생각대로 결과가 되면 그런 날은 없잖아요. 물론 안 네. 되죠. 근데 그런 전략하에 갈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 중에 용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네. 요거와 사정정국밖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부정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국민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둘 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분노 유발 지수가 높은 지점이고요. 네, 네.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거. 그다음에 사정정국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네, 30% 공감 네, 정도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안 듣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무리한 사정정국을 멈추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하임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대 29대 300이거든요. 1대 29대 300. 설명 좀 해주시죠. 한 보험 업계에서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의 사망자가 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를 분석해 보니 네. 한 명의 사망자가 나기까지 비슷한 일로 사고를 당한 경상자, 뭐 중상자가 29명이 있더랍니다. 네네. 그리고 확률적으로. 네. 경상이나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100명 정도가 비슷한 300명이 비슷한 상황에 속하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이 겪을 사회적 참사의 1이기를 바랍니다. 1. 네네네. 그래야죠. 마지막에 해야죠. 네, 근데 그게 1이 아니라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 네. 이 일이 29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네. 아니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네, 이태원이 마지막이겠냐 정말.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보험하는 쪽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보상금 덜 네. 주려고 얼마나 머리를 써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더 촘촘하게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제도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왜 4시간 동안 뭐 한 거냐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지표 그런 거 다 다시 지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나 그 말을 잘 들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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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